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어젯밤 뉴진스 멤버들이 예고 없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속사 경영진 간 내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지난달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에 대해서 하이브를 비판하면서 오는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가 복귀하길 원한다고 밝힌 건데요. 경영진 갈등에 그룹 멤버들까지 뛰어든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런 리스크가 하이브 기업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중은행이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대출 금리를 올리고 또 대출 한도까지 조여왔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실수요자는 구제하겠다고 하자 이제 각 은행이 앞다투어서 예외 규정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은행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락가락하는 대출 시장 동향 살펴보고 한 주간 집값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은이 그 부동산 과열로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던데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먼저 현재 주택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서울의 명목주택가격 기준으로 지난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한 수준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고요. 네. 그러나 이제 서울 강남이나 서초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전고점을 이미 돌파했다. 그래서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고평가 단계에서 또 상승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집값 상승이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99.3%였는데 네. 지난 1분기까지 92.1%까지 하락을 해서 2022년 이후에는 완만하게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매달 5조 원에서 6조 원가량 가계대출이 늘었고, 네. 전해드렸지만 8월에 이제 9조 원 넘게 가계대출이 증가한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아서 추정한 결과는 올 4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92.6%로 다시 오르는, 상승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한은은 또 이런 주택가격 상승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주택가격 상승이 이론적으로는 건설 투자를 증가시키고 부의 효과 등을 통해서 경기를 진정시키지만 네. 한국은 주택가격이나 건물 투자 간의 연계성이 낮다, 그리고 높은 가계부채 비율 등으로 부의 효과도 제한적인 상황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이런 공식이 한국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 부동산 과열과 그 가계부채 증가 문제로 그 한은에서도 통화 정책 결정에 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미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논리를 이제 내세운 겁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시장 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제 주체들에게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전달을 해서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시장 기대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런 분석 덧붙였거든요. 네.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지난달 아시겠지만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죠. 그 당시에 동결 결정 배경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가 역시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2분기 성장률이 역성장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으니 한국은행이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문제로 함부로 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한은의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달은 금통위가 없고
다음 달에 이제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도 역시 한은은 금리 인하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나홀로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요? 네, 통계청이 이제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장래 가구 추계를 발표를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2022년부터 2052년까지의 추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1인 가구는 2022년에 738만 9천 가구에서 이제 30년 뒤인 2052년에는 962만 가구까지 200만 가구 이상 불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이제 1인 가구는 7만 4천 가구씩 증가하는 이런 셈이고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네. 2022년에는 34% 수준이었는데 네. 2032년에는 39.2%로 5%포인트 이상 늘어나고요. 그러다가 2037년에는 드디어 40.1%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2037년 같은 해에 1인 가구뿐만 아니라 2인 가구 비중은 33%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37년 13년 뒤에는 4집 가운데 3집꼴로는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 네, 1인 가구 셈인 거죠. 이 같은 1인 가구의 증가 속도는 2년 전 추계 당시보다 되게 가팔라진 겁니다. 네. 2년 전 추계에서는 2050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이 39.6%였습니다. 네. 이번 추계에서는 2037년에 이미 앞당겨. 40.1%. 네. 또 하나 주목할 건 이제 1인 가구가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네. 전망도 내놓은 거죠. 2022년에는 1인 가구 중에서 20대 비중, 30대 비중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는데 65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 비중이 2022년에는 26%에서 2052년에는 51.6%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가 됐으니까 네. 전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2052년에는 노인 가구인 셈이죠. 그러니까 전체 가구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요즘 보면은 좀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해외 법인들에 대한 인력 구조 조정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죠. 네, 이게 이제 로이터 통신의 보도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참 삼성전자 소식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본사가 세계 자회사의 영업이나 마케팅 직원은 15%, 네. 행정 직원은 최대 30% 줄이도록 지시했다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최신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보면요. 작년 말 기준 전체 직원은 26만 7,800명이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14만 7천 명이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영업이나 마케팅 직원은 2만 5,100명, 네. 행정 직원은 2만 7,800명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보도대로라면 전체 1만 명이 넘는 해외 직원을 감원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도에서는 이 계획이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네. 그리고 이번 인력 구조 조정은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부에 대한 실적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서 이뤄졌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대해서 일부 해외 사업장에서 실시한 인력 조정은 일상적인 것으로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뭐 미국 반도체 공장에서는 인력을 철수시켰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네, 이건 또 국내 매체가 보도를 한 건데 예. 삼성전자가 지금 45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공장 이야기입니다. 이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하는데 지금 파견됐던 직원들 절반 이상이 철수를 해서 귀국길에 올랐다는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짓고 있는 공장에서 인력이 이렇게 절반 이상 철수했다는 거는 네. 결국 공장의 완공이나 가동 시기가 뒤로 미뤄졌다라는 것이고 이는 결국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확장 계획에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네, 네. 사실 이런 불길한 조짐은 전부터 나타났었습니다. 당초 이게 2022년에 착공을 했고요. 네. 원래 계획은 올해 말부터 가동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가동 시기를 2026년으로 미룬다라는 걸 공식화했거든요. 이 미 테일러 공장의 상징성이 있는 게 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이른바 칩스법의 지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예. 삼성전자가 미국에 20여 년 만에 단행하는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이에 앞서서 이재용 회장이 2030년까지 파운드리를 포함해서 시스템 반도체에서 전체 1위에 오르겠다 이런 2030 비전을 내놓기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일러 공장은 그 2030 비전의 핵심 전진 기지이기도 하죠. 지금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인인데 이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한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에 밀리는 2위, 그것도 현격히 밀리는 네. 만년 2위에 머물고 있거든요. 예.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는 부동의 부동의 1위입니다. 일위죠. 예. 매출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62%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1%에 그칩니다. 점유율로 보면 진짜 큰 차이가 나죠. 그럼요. 네. 갈수록 이것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AI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파운드리 시장이 매년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로서는 파운드리 경쟁력을 높여서 이 TSMC로 쏠리는 네. 파운드리 수요를 가져와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더욱이 아시겠지만 AI 투자라는 게 최근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더욱이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미래이자 핵심 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을 철수시킨다는 거는 좀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게 테일러 공장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네. 평택 캠퍼스 중에서 최근에 다시 투자를 재개한 P4 라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원래 이것도요. 4개 총 공정을 짓는데 네. 2개는 메모리고요. 네. 2개는 이 파운드리 공정으로 짓기로 했다가 최근에 이걸 다시 다 메모리로 전환하기로 그렇군요. 결정을 했습니다. 네. 파운드리를 접고 메모리 공정으로 돌렸다는 것. 이거는 역시 테일러 공장의 최근 이런 문제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네. 결국 이런 수율이나 공정의 문제로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 전략, 특히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전략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심각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어제 그 뉴진스 멤버들이 공개적으로 오는 25일까지 그 민 전 대표가 복귀하기를 바란다면서 하이브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뉴진스 그룹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인데요. 내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서 그런가요? 오늘 하이브의 주가가 한때 6%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가뜩이나 좋지 않은 엔터 업계에 더욱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앞으로 이 어도어 민희진 경영권 리스크가 하이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젯밤 그 그룹 뉴진스가 민희진 대표와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긴급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하던데 전 못 봤어요. 네. 보셨습니까 혹시? 네, 당연히 다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근데 영상이 지금은 지워진 상태인가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네. 어제 7시경에 이제 올라와서 1시간쯤 지난 8시 정도에 제가 34분 정도 되는 분량의 영상을 이제 다 시청을 했고요. 네.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이제 핵심은 결국 이제 원래 어도어라고 주장하고 있는 뉴진스 멤버들이 봤을 때는 이제 원래 어도어인 민희진 대표이사 체제 하에서의 어떤 뉴진스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9월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를 원래대로 대표이사로 복귀시켜달라. 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뉴진스 멤버들이 그 이제 민 전 대표죠. 네네. 이제 하이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에 법원에 탄원서도 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이제 시상식 이런 소감으로 애정을 드러내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네. 하이브에 요청을 한 거는 처음인 것 처음입니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멤버들 5명이 다 목소리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예, 맞습니다. 네. 예. 어떤 얘기가 가장 와닿던가요? 그 중에서? 일단은 이제 전반적인
어떤 메시지의 톤이 네. 조금 이제 감정적으로 워낙 힘들었을 걸로 이제 생각이 돼서 좀 감정적인 부분에 호소하는 것들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좀 부당한 대우를 좀 당한 게 있었고, 네. 그런 이제 뭐 따돌림 이슈도 지금 이제 기사화가 됐을 만큼 네.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뉴진스 멤버들은 일단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어필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작된 컨텐츠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시장에 또는 팬들한테 이제 공개되지 못하는 부분, 다 보여줄 수 없는 부분, 네. 이걸 어떻게 보면 콘텐츠 제작의 이제 효율성과 네. 어떤 딜리버리 네. 관점에서도 조금 아쉬움을 토로했고요. 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티스트로서 이제 어떤 저작물에 대한 부분 네. 하나, 그리고 하이브라는 거대한 기획사 네. 안에서 아티스트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따돌림 이슈, 그래서 생활과 관련된 부분, 네.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에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황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이제 네.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와 맞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네.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뭐였지? 이슈가 그렇죠. 뭐였지? 헷갈리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배임으로 고소했고 그렇죠. 결국 고발했죠, 지난달인가 처음에. 그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고 맞습니다. 또 새로운 대표를 이제 맞습니다. 앉혔는데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네. 과정이 4월 22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4월 22일부터 따지고 보면 지난 한 5개월 동안 쉴 새 없이 연결이 계속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22일 날 이제 자회사 어도어에 대한 긴급 감사권을 네. 발동을 하면서 이제 민희진 전 대표의 이제 배임 네. 문제로 이제 고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뒤인 4월 25일 날 민희진 전 대표가 네. 기자회견을 하게 네. 됩니다. 저희 생방송 도중에 맞습니다. 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여론이 또 민희진 전 대표 쪽으로 좀 가는 듯 하더니, 네. 그러나 좀 잠잠한 것 같았는데 이제 5월 들어서 네. 5월 이제 31일자로 하이브가 어도어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을 하고요. 네. 그때 이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네.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민희진 전 대표 측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또 걸고요. 네. 그러니까 대표이사 해임건으로는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져서 네. 대표이사 해임은 안 됐어요. 그랬죠. 대신에 다른 이사들이 네.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측근 이사들은 다 해임이 됐고, 예. 하이브 측의 사내 이사 3인 3명이 새로 이사로 선임된 게 5월 31일이었고요. 네. 그 임시주총 이후에 6월부터 이제 그 고발건에 대한, 배임으로 인한 고발건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6월과 7월에 걸쳐서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민희진 전 대표가 피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은 7월이었고요. 네. 7월 초순 정도에 이제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배임에 대한 판단은 아직은 법적으로는 안 나온 상황에서 네. 7월 중에 하이브가 일방적으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민희진 전 대표 측에 통보하고, 네. 이와 동시에 주주간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소를 법원에 제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좀 예측하기도 어려웠던 부분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주주간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네. 8월 27일자로 이사회를 소집해서 네.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보름 뒤인 어제, 네. 8월 7일로부터 보름 정도 뒤인 어제, 뉴진스가 아티스트로서 전 대표를 옹호하는, 그리고 뭔가 액션을 취해달라고 하이브 측에 요구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네. 주주간 계약 해지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네. 주주간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해지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네. 계약서에 미리 명시된 특정 조건들, 네. 예를 들면은 뭐 어도어에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또는 뭐 어떤 특정 조건이 발동되었을 때,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주주 간의 어떤 신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네. 이럴 때는 계약을 일방이 해지할 수 있다라고 계약서에 미리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것을 이제 조건으로 해지를 하고, 네. 통보와 동시에 사실 이제 적법했다는 확인의 소까지 네. 요거를 제기한 게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로서는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딱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격에 들어간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근데 이 소가 결론이 나기엔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지 시간이 않을까요? 오래 걸리죠.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또 민희진 전 대표 측에서도
이 해지가 결코 적법하지 않다, 위법하다.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소를 다시 또 하이브 측을 상대로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은 안 했어요. 네,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이제 그 어제 그 이제 갑자기 입장 표명 나오기 전에 네. 지난달 말인가 이제 어도 측에서 민희진 전 대표 해임하면서 네. 뭔가 좀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 같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대표 측에서는 물러나더라도 물러났죠. 민 전 대표가 네. 이제 뉴진스의 프로듀싱 프로듀싱, 예. 업무는 계속 한다고 맞습니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보도됐죠. 근데 잘 안 됐었나 봐요. 그 이후에. 그에게 사내 이사로서 프로듀싱 권한은 여전히 갖고 있는다. 네. 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었는데요. 네. 이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프로듀싱 계약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계약 기간도 짧아서 네. 이거를 뉴진스를 글로벌 탑티어 아티스트로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줄 만큼 어떤 충분한 수준의 계약은 아니다.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측의 주장이 정말 어느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접점이 없어요. 굉장히 네. 좀 팽팽하게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도록 하는 업무 위임 계약서가 불합리하다. 네, 불합리하고 그리고 계약 받아들일 수 기간도 없다. 짧고, 예.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한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새로운 그 대표가 누구죠? 김주영 어도 네. 대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입을 통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줄 알았더니 이제 그렇죠. 그게 아니었던 거를 뒤늦게 알게 됐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티스트들이 네. 그 직접 소속사를 공개적으로 뭔가 이렇게 비판을 않죠. 하거나 어떤 예, 입장을 밝힌다는 맞습니다. 게 어떻게 예. 보면 좀 최후의 단계? 맞습니다. 예. 제가 표현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그다음에 예. 25일이라는 날짜를 못 바꾼 건 뭘까? 날짜를 명시한 게 참. 왜냐하면 딱 2주잖아요. 맞습니다. 딱 2주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이제 9월이라는 이제 타임라인이 네. 하이브 전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4천억 정도 되는 이제 대규모의 전환 사채를 네. 차환하는 건도 딜도 이제 걸려 있고요. 네, 또 네. 하나 9월 하순까지 예. 27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9월 27일까지 또 자기 주식 자사주 매입의 그 기간 만료가 9월 27일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 입장에서는 어떤 주가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 9월이 되는데 네. 예, 주가 관리나 재무 구조 측면에서 네. 그 전환 사채 차환 발행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9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빠르게 답을 달라라고 이제 뉴진스 측에서 요구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혹시 무슨 계약 해지 수순에 들어선 건가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까지는 너무 무리한 예. 해석일까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판단하기는 이를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만약에 그 계약 해지라는 게 전속 계약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전속 계약 해지로 인한 그 위약금 네. 문제가 뭐 언론지상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이게 100억대도 아니고 1000억대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 단계를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네. 네. 그 뉴진스 멤버가 어쨌거나 어제 이제 공개적으로 네. 요구한 내용에 화이브가 이걸 응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 참 저는 어떻게 보세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왜냐하면 네. 이게 주주간 계약이 해지되면서 네. 그 주주간 계약에서 보호해주던 권리가 핵심적인 내용이 대표이사를 5년간 보장해주고 네. 그리고 주식의 어떤 그 권리 풋옵션 같은 것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두 가지였거든요. 네. 근데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면서 대표이사에서 해임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걸 다시 원복시킨다는 얘기는 주주간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아, 네. 네. 그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진스에서 하이브 측에 요구한 대로 원상 복구를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옵션에는 전혀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브 산하의 다른 그 레이블에서 활동하는 그룹이 많다고 해도 최근 활동을 보면 뉴진스가 독보적인 건가요? 우선은 일단은 뭐 올해 활동들을 놓고 봤을 때 네. 뉴진스가 이제 하이브 소속 걸그룹 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보이그룹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본다면 네. 하이브 안에서 지금 가장 매출과 이익 기여도가 높은 게 뉴진스는 아닙니다.
네. 어쨌거나 경영진 측에서는 이 뉴진스가 네. 창출하는 어떤 수익 측면을 보면은 네. 이게 무시하고 가볍게 넘어갈 또 사안은 아니라서 맞습니다. 그게 네. 근데 조금은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 게 어떻게 해요? 올해와 작년 같이 네. 방탄소년단의 완전체가 지금 부재한 환경에서는 뉴진스도 엔하이픈도 세븐틴도 다 똑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방탄소년단의 완전체가 컴백할 걸로 예상되는 내년도부터 그게 내년인가요? 당장 내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얼마 안 내년 남았군요. 6월 이후면은 네. 이제는 방탄소년단의 완전체가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건에서 본다면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중이 막 아주 절대적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저는 대답할 거예요. 시간이 네. 6개월 전과 네. 지금하고 또 상황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뉴진스 뭐 사랑하는 팬들의 입장에서 볼 수 네네. 있고 뭐 네. 하이브의 많은 다른 주주 이제, 입장도 있을 예, 거고요. 근데 이제 팬 입장도 예, 있을 근데 이제 거고요. 주주들의 마음은 일단 좀 답답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이제 처음에 4월에 맞습니다. 그 공방 시작했을 예. 때 그때 얼마나 시총이 날라갔죠? 그때가 4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네. 20%가 빠졌거든요. 아.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네. 거의 1조 5천억 가까이 빠졌습니다. 네. 예, 예. 한 달 만에. 그리고 오늘도 당장 예. 주가가 엄청 출렁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아침에 언제였었어요? 그 오전장에서 초반에 한, 6% 넘게 6%, 떨어져서 16만 맞습니다. 뭐 3천 원대까지 하락했는데 네. 이게 이제 지난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라고 불렸던 그때 기록한 52주 저가 최저가 예, 맞습니다. 16만 원에 근접한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끝난 거는 다행히 2.82% 떨어졌네요. 네, 16만 조금 9천 원에 낙폭을 회복을 줄이긴 하긴 했는데.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혹시 지난달 말에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이유가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재투자를 받아야 할 시점이라서 맞습니다. 좀 무리하게 추진한 거다. 이 주가에 네.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저도 이게 뭐 시점이나 예를 들어서 의도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시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교롭게도, 네. 예. 왜냐면은 지금 CB 그 전환사채 네, 네. 차원권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로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멀티 레이블 체제의 한계. 네. 너희 가지고 있잖아. 하이브 너네 멀티 레이블 체제 문제 있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네. 어떻게든 이제 민희진 전 대표가 최소한 대표이사로서는 네.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27일 이사회를 통해서 해임을 했고 또 CB 차환이 어떻게 보면 4천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거를 매끄럽게 차환 발행을 사실 이자도 0%입니다. 이자를 네. 안 주는데 이 4천억을 투자자를 받으려면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셨던 4월 달에 이슈가 됐었던 멀티레이블 체제의 한계점 다 정리됐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의심을 할 수 그래서 있는 그때 이틀간 상황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죠. 아니었나요? 그때 주가가 조금 반등을 했었습니다. 반등했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했었고,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공시도 있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시점이 비슷하게 맞물려 있어서 네. 8월 27일 근방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적인 측면 그다음에 어떤 투자 포인트를 피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 뭐 그런 목적도 일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그런 의도성을 의심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4월 22일에 그 처음 긴급 감사권이 발동되고 나서 네. 지금 9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인데 네. 이 150일 동안 네. 열흘 이상 잠잠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촘촘하게 뭔가 이벤트가 네. 뭐 소를 제기하고 이사회를 뭐 발동시키고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열흘 단위로 계속 이벤트가 일어나니까 네.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 측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이제 악재를 좀 털어내고 자사주도 매입하면서 네. 반등의 모멘텀을 갖고자 했는데 맞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어제 오늘 보니까 예, 또 주가는 오히려 민희진 반대로. 리스크 예. 불씨는 계속 살아 있는 거고 예.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지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전망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멀티 레이블들 중에서 하이브 산하의 멀티 레이블들 중에서 어두워 빼고는 원래 애초에 경영과 프로듀싱이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소위 세븐틴이나 네. 또는 뭐 엔하이픈이나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도어를 마지막으로 경영과 프로듀싱을 분리하면서 네. 이제는 이제 똑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은 이론적으로는 없어졌다. 네. 인 거고요. 지금 사실 주가가 안 좋은 부분은 물론 멀티 레이블 이 이슈가 자꾸 불거지면서 피로감에 의해서 주가 빠지는 부분도 있지만
단순하게 일단 실적이 안 좋습니다. 1분기, 2분기 안 좋았고요. 네. 3분기까지도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 좋았어요?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네. 대장주인 하이브가 20% 넘게 빠집니다. 아. 네, 그런 방향, 그런 트렌드가 3분기까지도 지속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즌이 보통 10월 말이거든요. 네. 그럼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안 좋겠구나. 이런 상황이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이런 네. 일이 자꾸 터지니까 네. 주가상으로도 안 좋은 거죠. 뭐 그 BTS 슈가의 음주운전 논란 이런 것도 좀 네. 영향을 미쳤. 그것도 영향 있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BTS 이슈, 그다음에 이 미니진 전 대표 이슈가 뉴진스 이슈 이런 것들이 자꾸 불거지다 보니까 아 역시 엔터사는 이 인적 자원에 대한 리스크가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드니까. 예. 그렇죠.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맞습니다. 거예요. 사람 일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투자자들이 조금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좋게 봐요. 엔터주는 저희 조금 더 조심하자. 지난번에 나오신 게 언제쯤이었죠? 제가 정확히 제가 한 뭐 3-4달 전 네, 정도로 그때 나오셨을 때 엔터에 대한 그 전망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마 제가 동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작년 11월부터 네, 쭉. 엔터주를 꺾어서 계속 지금까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엔터주는 딱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날씨 추워지면 다시 봅시다. 지금 아직 덥죠. 네. 그래서 아직은 아니라는 거고. 날씨가 추워진 왜요? 11월. 그래서 저는 이제 11월부터 콜할 건데 그냥 이제 그때 추워지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3분기 실적 이후에 날씨 추워지는 11월 정도부터 이제 내년도 그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왜 너무 좋아요? 방탄소년단 때문이죠. 아, 네. 근데 하이브 말고 YG나 뭐 SM이나 JYP 같은 엔터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그럼 어땠습니까? 냈다 안 좋았습니다. 아, 네. 네, 하이브를 너무 포함해서 크게 신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워낙 목소리가 냈다 안 좋았고요. 크셔서, 네. 뭐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또 안 좋으니까 또 이렇게라도 얘기해야죠. 네, 네. 그래서 3분기도 사실은 좀 안 좋고요. 4분기부터는 그래도 일부 기업들 하이브나 SM 이런 기업들을 필두로 실적이 이제 돌아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는 항상 선반영하니까 4분기 실적 나오기 전인 네. 11월 달 네. 이 정도부터는 이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지금은 주가가 워낙 저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추가 매수보다는 네. 조금 기간을 나눠서 분할 매수, 그러니까 즉 소위 물타기죠. 물타기를 조금 기간을 쪼개서 하시는 것을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시 그 뉴진스 이슈로 돌아가서요. 네. 그 앞으로의 쟁점 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봐야 될지 끝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네. 이제 뉴진스가 보여줄 수 있는 행보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현행 체제 하에서 현 대표 체제 하에서 그대로 활동을 한다. 두 번째는 확률이 아주 거의 없다고 보지만 민전 대표 체제로 다시 복귀한 이후에 활동 지속한다. 네.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민전 대표와 독립을 해서 뭐 다시 이제 활동을 재개한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로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가운데 이제 뭐 최악수가 어떻게 보면 약간 세 번째로 가게 되면 하이브 입장에서도 뉴진스라는 훌륭한 아티스트를 라인업에서 어떻게 보면은 배제하는 거니까 그 경우의 수만 아니라면 현 대표 체제든 아니면 뭐 이제 경우의 수는 낮지만 확률은 낮지만 뭐 민전 대표 체제로 복귀가 되든 간에 네. 뉴진스가 지금과 같이 이제 좀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방향성으로 본다면 하이브에 대해서 크게 이제 뭐 우려할 필요는 없으시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용 현대차증권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9월부터 대출 규제가 본격 시작된 것 같은데 지난주는 좀 상승세가
영향을 받았는지 좀 주춤했었다면서요? 네네.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지난주가 0.07%포인트 상승폭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상승폭이 계속 축소될 것인가 네. 아니면 상승폭이 다시 확대될 것인가 굉장히 좀 예의주시를 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번 주는 살짝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0.21%에서 네. 0.23% 사실 이게 엄청나게 크진 않은데요. 그래도 흐름 자체가 상승폭을 더 축소하느냐 확대하느냐의 차이였는데 0.21에서 0.23. 예, 네. 0.21에서 0.23으로 갔기 때문에 네. 혼조세 유지하고 있다. 시장 상황이 계속 대출 규제 영향 때문에 매수 심리가 계속 얼어붙었다기보다는 일단 관망을 좀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걱정되는 게 오히려 전세가 좀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세는 꾸준히 올라가네요. 서울은 네. 0.15에서 0.17%까지 올라갔고요. 수도권 지역들도 0.14에서 1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실은 전세기 때문에 매매도 여전히 상승을 하고 매매야 있으나 좀 미뤄도 되지만 그렇죠. 전세 뭐 같은 사실 경우는 꼭 살 집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매는 사실 집값 올라가면 안 사면 되는데 네. 전세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대출 규제도 물 중요하고 집값도 안정이 돼야 되겠지만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전국적으로는 0. 상승폭이 살짝 서울 영향으로요. 0.06에서 0.07%로 살짝.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요. 네. 지방은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이기 때문에 뭐 지방은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1 뭐 큰 영향은 네. 아닙니다만 네. 하락폭이 살짝 또 축소가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 영향이 전국 시장에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지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네. 구매 능력에 제한을 주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자기 자본으로 100%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세를 끼고 사거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규제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영향은 받습니다만 전세 대출 때문에 집값이 잡혔느냐 안정이 됐느냐는 사실 좀 무슨 대출이요? 전세 대출이요? 그 강한 대출 규제, 네네. 강한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이 안정됐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집값이 좀 안정될 상황이 될 때 대출 규제가 나오면 영향을 받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기 급등에 대한 좀 피로감 이런 게 좀 누적이 됐잖아요. 네. 7월, 8월 단기간에 꽤 많이 올랐고 전고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자들이 특히 매수자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폭이 이제 0.28%까지 갔다가 최근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상황 좀 맞물려 있고요. 숨고르기 양상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7월, 8월보다는 9월 거래량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집주인들은 사실 호가를 여전히 올리고 있거든요. 네. 매물도 회수하고 호가를 올리고 있는데 매수자들은 대출 규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간극이 좀 벌어지면서 지금 거래량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그 강남에 이제 한 아파트는 뭐 얼마에 거래됐다고요? 이 국민 평형이라고 말하는 84제곱미터 이게 기준에 60억에 이제 거래됐다는 게 이제 또 뉴스에 나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네. 기사거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아니 이렇게 분위기가 이런가라고 하는데 제가 좀 바로 잡고 싶은 건 사실 이거는 특수 시장이고요. 약간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원벨리는 아파트인데요. 현존하는 강남에서 반포에서 가장 새 아파트고 입지도 가장 좋은 편의시설에 한강뷰까지 나오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한강뷰가 나오는 부자 동네에 뭐 60억 거래가 됐다, 55억 거래가 됐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는 크게 영향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강남에 60억 거래가 됐으니까 다른 지역들이 키높이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굉장히 희소 있는 물건. 한마디로 뭐 1억, 2억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필요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가십거리로 그냥
우리가 웃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 딴 나라 사실 다른 나라, 세상이죠. 예. 얘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네네. 그러실 거예요. 근데 네네 맞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여전히 그 뭐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는 곳도 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직접 가보지 않아서 온도를 이렇게 피부로 못 느끼거든요. 어떻습니까? 지방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상대적인 비교예요.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지방은 여전히 좀 찬바람이 불고 미분양도 많고 또 입주 물량도 많은데 또 시점 자체를 올해 1월 정도 또는 작년과 비교해 보면 올 1월보다는 지금이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또 대전광역시 한번 다녀왔는데요. 분위기를 보니까 올 1월보다는 그래도 좀 개선되는 흐름, 미분양도 좀 소진이 되고 예. 분양도 좀 계약률도 좀 올라간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서 시점에 따라서 서울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찬바람이 분다. 네. 올해 1월과 비교해 보면 좀 괜찮아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또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는 지표가 이제 경매 지표들 있잖아요. 그렇더라고 낙찰가율 이런 그렇죠. 거 보면요. 낙찰가율을 보면 이제 서울은 95.5%입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이 나오면 거의 돈 다 주고 이제 낙찰을 받는다. 우리 보통 경매라고 하면 좀 저렴하게 이렇게 낙찰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낙찰 가율이 많이 올라갔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73.7%입니다. 그러면 감정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라면 7억 3천 정도에 낙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과 지방의 경매 시장만 보더라도 차이는 좀 벌어져 있다. 하지만 올해 네. 1월보다는 좀 괜찮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뭐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정책 대출도 막히는 것이 아닌가. 네네. 그 해당 그 되는 분들은 좀 걱정되죠. 불안감이 네네. 이제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 대출을 줄이는 것은 안 할 것이다. 네.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네네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책 대출 줄이면 안 되죠. 사실은 우리 보호해야 되는 정책 상품들 뭐 신생아도 그렇고요.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는 분들은 네. 사실은 또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걱정이 되죠.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하고 은행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막연한 불안감, 혹시라도 우리도 대출이 막히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네. 국토부 장관께서 이런 정책 대출 때문에 뭐 집값이 그렇게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 절대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국토부 장관께서 또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권 신축 아파트는 오르지만 뭐 지방은 여전히 침체 상태이기 때문에 꾸준히 공급을 하겠다. 주택시장 안정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 건축비 많이 올라갔잖아요. 건축비 분양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네.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건설사들 팔 비트는 것이 아니라 수급 애로 사항을 들어서 자재값 좀 인하하는 것도 유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대출 규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네. 실수요자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있어서 네네. 다시 또 좀 완화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랄까 실수요자 예외 조항이 나왔습니다. 이걸 또 네네. 이제 시중은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려요. 헷갈리죠. 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은행마다 다르니까 여기저기 가봐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이 생기실 텐데 네. 대출 설명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대출 설명서 한 거 나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청약 책 나왔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출 책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 복잡하고요. 은행마다 또 금감원장이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실수요자 피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말이 더 헷갈려요. 은행 자율에 맡기면 은행마다 다르다는 얘기고 은행 창구마다 또 일일이 방문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뭐 예외 조항을 뒀다고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신규 구입 목적 주택 담보대출 외에는 대출이 안 됩니다. 무주택자들만 허용이 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예. 무주택자들만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1주택자 가지고 있으면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 그것도 막혔거든요. 네. 막혔는데 너무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으니까 이제 예외 조항을 뒀는데요. 예외 조항이 뭐냐면 매매 계약을 하고 매도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주택 매수 계약과 매도 계약이 이제 같이 체결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유 주택의 매도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네. 구입 주택 네. 매수 계약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정말 이 계약하려면 어렵겠네요. 이거 쉽지 사고 않습니다. 파는 거를 비슷할 때 이렇게 맞춘다는 게 그게 그래서 이게 예외 조항인데 거의 예외 조항이지만
야 이걸 맞추면서 대출을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도. 어떤 분이 그렇게 인터넷에 올린 걸 봤는데 네. 평생 나는 그런 열몇 평 아파트에 살라는 말이야.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죠. 그래서 나온 예외 조항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렵고요. 신용 대출도 막혔잖아요. 신규 신용 대출 5천만 원까지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또 예외 조항이 또 나왔습니다. 네. 예외 조항이 뭐냐면 본인 결혼하거나 직계 가족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뭐 사망을 하거나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네. 연소득의 150%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집을 네. 담보로. 아니 신용 신용대출. 대출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내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데도 이렇게 또 청첩장도 내야 되고 뭐 여기까지만. 그렇죠. 뭐 결혼한다 그러면 또 청첩장도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생활안정자금도 임차 보증금,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는 대출 좀 더 해주겠다. 라고 신한은행은 예외 조항을 뒀고요. 네. 국민은행은 신한은행보다는 좀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처분 네. 조건부로는 뭐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들이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조금은 낫네요. 네. 좀 낫습니다. 네. 우리은행은 뭐 결혼, 직장, 학교, 수도권 이전 같은 뭐 경우라면 가계대출 해주겠다라는데 은행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발품? 자기가 상품? 다니던 주거래 은행에서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좀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이미 계약을 돌아다녀 하셨거나 이런 보셔야 될 분들 것 같은 같고요. 또 경우는. 네. 그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난주에 상담 받았다고 해서 이번 주는 또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상담을 좀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네. 같고 네. 대출 담당자들은 힘들다는 또 하소연을 하고 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집 사는 거는 그래도 조금 미루거나 뭐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나 지금 전세 사기 당한 분들도 많으시고 맞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는 정말 이게 힘든 건데 네네. 어떻습니까? 그 전세금 갚지 못해서 이제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새 주인을 찾는 물건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에 좀 네. 늘어났습니다. 저는 좀 다행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뭐 넘어갈 물건들 경매 넘어가서 새로운 주인을 찾고 전세금 받고 네. 이런 순환 구조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의 강제 경매 네. 우리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을 설정하면 우리가 돈 안 갚으면 은행에서 네. 바로 경매 넘겨버리거든요. 네. 이걸 임의 경매라고 하고요. 세입자들이 전세금 못 받게 되면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서 이제 경매로 넘기게 됩니다. 이걸 강제 경매라고 하는데 네. 좀 늘어났습니다. 법원의 집합 건물이 1,144건으로 늘어났는데요. 지난달 대비 27% 늘어났고요. 작년 동월 대비 2배 정도 늘어났는데 네. 뭐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늘어난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좀 개정을 좀 했습니다. 규정을 개정해가지고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이게 낙찰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세입자가 있으면 사실 세입자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낙찰을 잘 안 받거든요. 이게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가 규정을 바꿔서 네. 아. 직접 낙찰을 받고 세입자한테 또 이렇게 돌려주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숨통을 네. 좀 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 밑그림이 공개됐다면서요? 네네. 잠깐 분당 좀 신도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노후 계획도시 기본 계획안이 나왔는데요. 뭐 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정비 사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평균 용적률이 분당 신도시는 174% 정도 되는데 네. 315%로 이제 올려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네. 현재 9만 6천 가구 정도 됩니다. 인구 23만 명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재건축이 끝나게 되면 15만 5천 가구 정도. 아, 물량이 늘어난다. 네. 그래서 61% 정도 5만 9천 가구 정도가 늘어날 전망인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뭐 15년, 2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공공 기여도 좀 해야 되고요. 그런 각종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제 처음 시작해도 일러야 15년 돼야 가장 빨리 되는 입주한다는 단지들이 거예요? 저는 15년으로 보고 있고요. 정부 네. 계획은 2027년 착공인데 네. 현실적으로 2027년 착공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 추석 이후에 그 분양 시장에 큰 장이 열린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는지 끝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전국적으로는 6만 3천 가구 정도 물량이 네. 나오고요. 수도권에서는 4만 759가구, 서울은 5,462가구가 나오는데 네. 서울에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또
절대 가격은 비싸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한 아파트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네. 뭐 청담 르엘도 나오고요. 3일가 아파트 재건축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절대 가격은 가장 높은 일반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3.3제곱미터당 거의 8천만 원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주변 시세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자격 요건이 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아파트들도 나오고 네. 또 화성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동탄에 계약 취소 무순위도 한 개가 나오니까 관심을 네. 가져도 동탄 좋을 2지구 것 같습니다. C7 블록이죠. 맞습니다. 네. C7 블럭에 또 저렴한 물량이 나오니까 네. 자격 요건 되시는 분들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